예, 안녕하세요. 신통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을 토대로 인류가 왜 야만 상태에 빠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은 이 나치 독일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1944년에 쓴 책이고요. 혹자는 이 책을 세상에서 가장 음울한 책이다 라고도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의 서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 인류는 왜 진정한 인간적인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야만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8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계몽은 영어로 Enlightenment, 프랑스어로 Lumière, 독일어로 Aufklärung으로 표기가 되는데 모두 이 빛, 밝음, 명확함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계몽은 이 무지와 미몽이라고 하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를 자립하게 만드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몽 사상이 강조하는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16세기부터 유럽 사회가 경험한 커다란 지적 변화의 산물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이 이 기독교 세계를 분열시키고, 그 결과 1000년 이상 이 카톨릭 교회가 누려왔었던 이 절대적인 지적 권위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또 16세기 이후에는 아메리카나 아시아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 유럽인들의 시야가 이제 크게 확대가 이제 되었고요. 17세기에 들어와서는 과학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갈릴레이가 자신이 직접 개발한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줬었고,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럽의 이제 이 지식인들이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믿어왔었던 이 모든 전통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죠. 이 데카르트가 기존의 모든 지식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서 재검토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수학의 공리와 같은 가장 확실해 보이는 원리 위에다가 지식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명제, 우리도 이제 한번 좀 들어본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명제를 통해서 이성과 합리성을 갖춘 근대 철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 유럽 사회에는 이제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계몽의 이념이 확산이 되고요. 교회의 부패와 비리라든지 절대 왕정의 독선이라든지 사회 안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전복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이상적 자유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 이와 같은 길을 열어준 것과 같았고, 유럽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갖게 됩니다. 자, 근데 20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와 같은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산업화랑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믿었었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이 이성과 합리성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죠. 그리고 독일인들이 이에 이제 동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마저 들게 이제 만들었고요. 특히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4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습니다. 물론 이 죽은 사람의 수도 수지만 더 끔찍했던 것은 학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총알마저 아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더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인 학살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고안을 했고요. 수용자들을 가스실에서 집단 살해한다든지 인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품은 재활용품으로 활용을 하고 금리는 뽑아서 금괴로 만들고 머리카락을 모아서 카펫을 짜고 뼈는 갈아서 비료로 쓰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과 체계적인 이 학살 방법을 갖고 이 유대인들을 다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자칭 이 서양의 문명인들이죠. 이 문명인들이 보통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을 자기들의 같은 종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야만인이라고 이제 욕을 했었는데 정작 이와 같은 서양인들의 이 모습 이것이 식인종보다 더 악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이제 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 계몽의 변증법은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지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20세기 초중반 유럽 사회에 팽배했었던 이 파시즘과 나치즘, 나아가서 제국주의를 겨냥한 문제 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이 계몽의 변증법 1장 계몽의 개념을 시작하면서 계몽이 예로부터 인간에게서 공포를 몰아내고 인간을 주인으로 세운다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계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계몽의 원래 의미가 무지와 미몽이라고 하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를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할 때 이 무지와 미몽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공포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 스스로 자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도르노와 이 호르카이머는 이와 같은 계몽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잘 들어있다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인간의 우월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식에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의 인도를 받아 발명에 전념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자연 위에 군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바라봅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자연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서 자연을 완전히 지배하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현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지식이 인간 사회까지도 지배하고 인간을 노예화하는 데까지도 이르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베이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아는 것과 힘, 즉 지식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가 이제 됐고요. 지식의 목표 자체는 이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의 고안, 노동의 착취, 그리고 자본의 획득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연을 지배하는 지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사회까지도 지배하는 수단이 이제 된 것이고요. 이렇게 볼 때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등장을 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에 내재된 야만성으로 인해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도르노와 이제 호르카이머는 이 계몽의 프로그램은 세계의 탈마법화였고 계몽은 신화를 해체하는 동시에 지식에 의해 상상력을 붕괴시키려 한다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이로부터 시작된 이 자연의 수학화, 그리고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수학적 방식의 사유라고 하는 것을 계몽은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 체계 안에서 마법화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을 몰아내고요. 그리고 인류의 발전을 이제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류가 신화의 시대로부터 계몽의 시대로 진화했다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이 신화와 계몽의
이 적대적인 대립관계, 요 대립관계에 우구심을 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계몽의 변증법 서문에서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그리고 계몽은 신화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화라고 하는 거, 신화는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종교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는 신들의 이야기죠. 이와 같은 신화는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로서의 전설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지만 신과 인간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단편적인 전설과는 구별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신화는 신들의 체계화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이 수많은 신들은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고 자신이 자연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 그리고 위계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뭐 단순한 주술적 신앙하고 다르죠. 다르고 인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신을 형상화한 다음에 신과의 자기 동일화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숭배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신들의 체계를 통해서 다스림으로써 신과 더불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상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첫 번째 명제,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라고 하는 요 말은 얼핏 보기에 비합리적인 신화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체계를 통해서 세계를 설명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근원적으로 이미 계몽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는 계몽적 사고에서와 같이 세계의 근본을 단순하게 환원시켜서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이제 있었고 신과 동일시된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를 내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명제, 요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라고 하는 명제는 신화와 계몽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다. 애초에 계몽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이 나름의 체계 안에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강압적이었다라고도 이제 말합니다. 신화는 모든 것을 그 체계 안에서 사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체계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화 안에서 모든 인간은 매번 신에 의해 확정된 자신의 운명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요. 결코 그 신화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이와 같은 신화가 본성상 이미 지배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바라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신화의 성격이 계몽에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몽은 계산 가능성과 유용성이라고 하는 척도에 들어맞지 않는 신화라고 하는 것을 비성적이다,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고 몰아냈습니다. 근데 계몽은 이 수적 체계 안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 아예 그 것들은 아예 이 존재나 사건으로 아예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화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몽이 이 사유와 수학을 일치시키고 숫자를 어떻게 보면 경전처럼 받들게 되고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한 존재로 환원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물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계몽은 정신까지도 물화시키면서 이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개개의 인간 개성과 가치까지도 모두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통일시킬 것을 갖다가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몽의 모습, 이것은 신화가 모든 것을 그 체계 안에서 사유하도록 요구하고 그 체계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지 않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가 이제 않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두 번째 명제인 그리고 계몽은 신화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명제는 계몽이 이 신화의 전체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비판적 이성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자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성을 사용한 것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성이 단순히 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목적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유지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이제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됐던 공산주의가 사회가 됐던 그 체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는 이 올바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 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제기구의 보조수단으로서의 도구적 이성만 남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이 당시 서구 사회의 야만 상태가 합리성을 잘못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서양의 이 합리성 자체에 이런 야만적인 기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 무릎을 갖다가 마르크스 사상과는 분명 차별화된 지점에서 답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합리성을 잘못 사용한 데서 야만 상태가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전자의 견해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서양의 합리성 자체에 야만적인 기질이 내재되어 있다가 결국은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당시의 야만 상태가 단지 이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만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 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양 문명 자체가 합리성으로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라고 이제 본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말하는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정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계몽의 정반대의 것, 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같아지는 이유, 이게 같아지는 거죠. 이 같아지는 이유를 이 변증법적 논리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몽은 애초에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고 이것이 나아가서 결국 내적 자연으로서의 인간 자신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몽의 과정에서 실현되는 그 지배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해서 극단화되어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나치에 의해 자행되었던 유대인 집단 학살이라든지 이 자본주의적 메커니즘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음 기회에 이 지배의 변증법과 이 문화 산업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계몽의 변증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기아, 기후 위기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비판하고 반성하는 어떤 올바른 이성을 사용하기보다는 또다시 숫자화된 자료들을 앞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좀 덜 보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
올바른 이성의 힘 이런 것은 사실은 뒷전에 이제 물러나 있고 이 체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경제기구의 보조수단으로서의 도구적 이성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도구적 이성에 매몰되지 않고 올바른 이성을 되찾아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신통한 교수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